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나갔더니 시어머님이 와 계셨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올 것을 내가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지 뭐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던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시어머님 손을 잡아 끌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럴래. 지금 심장도 막 뛰고 그래서 목도 타고 그러는구나.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말하는 모습에 급히 주방으로 가서 컵에 물을 따라서 시어머님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우선 물부터 드세요. 내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혹시 도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시어머님 눈치를 살피며 살짝 운을 뗐는데요. 도련님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제명에 못 살 거다.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인간이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건지 모르겠어.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번에 성훈이가 사귀던 사람이 있다고 했잖니. 그랬죠. 집에도 몇 번 데리고 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들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생각해보고 결혼하라고 했거든. 순간 시어머님이 무슨 말을 꺼내려다가 말을 멈춘 채 물을 들이켰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 입에서 험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잘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그 미친 인간이 말이다. 글쎄 대형 사고를 쳤지 뭐니. 네? 대형 사고라니요?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님이 갑자기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어머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 미친 인간들이 임신을 했다지 뭐니. 네? 임신이요? 더 기가 막힌 건 지금 벌써 5개월이 넘었다잖니. 맙소사, 5개월이요? 근데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랬다잖니. 그러는 바람에 그쪽 집안도 지금 난리가 났다잖아. 이렇게 무책임한 인간들이 어디 있다니 그래. 결국 시어머님이 통곡까지 하고 있었기에 제가 티슈를 가지고 와서 시어머님 눈물을 닦아드렸는데요. 곧 안정을 찾은 시어머님 입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야.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잖니.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니요? 그러니까 뱃속에 둘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니? 둘이 들어있다고 하면 혹시 쌍둥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더구나. 그것도 아들 쌍둥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얼른 결혼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님을 달래드리려 살짝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시어머님이 버럭한 채 외쳤습니다. 모아둔 돈도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뭘로 결혼을 해? 지금 그쪽 집도 뒤집어졌는지 둘이 우리 집에 와 있잖니. 그럼 도련님이랑 예비동서가 시댁에 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났다는데 별 수 있겠니? 거기다 계속 배가 불러오니까 회사까지 그만뒀다고 하던데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님이 나라 잃은 표정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사실 시어머님 홀로 남편과 도련님을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성실한 남편과는 달리 도련님은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도련님이 무슨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남편과 시어머님이 경찰서까지 들락날락 했거든요. 결국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던 시어머님이 제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너한테라도 말을 해야 속이 좀 풀릴 것 같구나. 왜 그런 거 있잖니. 임금님귀는 당나귀 귀다. 지금 내 심정이 딱 그래. 어머니께서 마음 편해지신다면 저는 괜찮으니까 속에 있는 말 다 하셔도 돼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둘째가 말이야. 네 시아버지를 그대로 빼닮았지 뭐니. 시아버님을요? 그래. 네 시아버지도 허구한 날 사고치고 돌아다녔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고 다니는데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킬 게 뻔해 보이길래 헤어지자고 했다. 물론 네 시아버지가 바람도 피우고 그랬으니 뭐 볼 것도 없이 헤어져 주더구나. 근데 둘째가 하는 짓이 어쩜 그 인간을 그대로 닮았다니까. 이래서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나 보더구나. 시어머님이 한숨을 내쉬고 넋두리 같은 혼잣말을 했는데요. 평생을 고생해서 키운 보람도 없이 도련님이 허구한 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모습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 인생이 너무 안 돼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뒤에도 도련님이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다녔기에 가족 모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 와중에 예비동서가 임신까지 했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두 사람은 모아놓은 돈도 없었기에 당장 결혼식부터 신혼집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랬으니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요. 결국 시어머님이 다시 통곡을 했고 제가 시어머님을 달래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눈물만 흘리던 시어머님이 다시 입을 뗐는데요. 아무래도 학가를 해서 살라고 해야지 별다른 방법이 없잖니. 학가요? 그럼 어머님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쩌겠어. 돈도 없는데 집을 얻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니. 그리고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무조건 들어와서 산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쌍둥이 태어나면 날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니까. 시어머님의 표정이 돌연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해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비동서가 만만치 않아 보였으니까요. 그 뒤 시간이 지나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사돈어르신 두 분이 어찌나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있던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는데 표정이 왜 저런데? 딱 보니 한성격하게 생겼네. 그러게 말이야. 좋은 날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게 뭐야 그래? 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으니까요. 동서네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는데요. 결혼식 비용부터 단 한 푼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서방님을 만나고 들어온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재수 씨네 부모님 말이야. 아주 대단하시더라고. 사돈어르신 두 분이 왜? 글쎄 임신을 했다고 하는 순간 동생 뺨을 올려붙이고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 라며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진짜? 근데 결혼도 안 한 딸이 임신했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참 웃긴 게 동생 말 들어보니까 그 모든 걸 계획한 것도 재수 씨라고 하더라고. 그래야 양가에서 허락을 해줄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서방님이 그래? 그랬다니까. 암튼 둘 다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암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보통 큰일이 아닐 것 같아. 이러다 우리까지 괜히 불똥이 튈까 걱정이라니까. 남편이 걱정스레 말을 했는데요. 역시나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을 한 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시어머님이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시어머님이 참고 또 참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참기만 하던 시어머님이 터져버린 건 동서가 출산을 하고 난 뒤였습니다. 어느 주말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안색이 충충하게 그늘져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님 안색이 너무나 안 좋아 보였기에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이게 다 둘째네 때문 아니겠니? 쌍둥이 보느라 많이 힘드시죠? 쌍둥이 보는 것도 보는 건데 둘째네가 어찌나 싸우는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니까. 둘이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이건 싸우는 정도가 아니야.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살 수가 없다. 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에게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답답하다는 듯이 운을 뗐습니다. 집이 좁아서 답답하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얹혀 사는 주제에 참 양심도 없다니까.
하긴 그 집에서 쌍둥이를 키우려면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라며 제가 눈치를 보며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그럼 지들이 돈 벌어서 나가던지. 내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데 진짜 없던 병도 생길 지경이야. 거기다 사돈 양반들도 전화를 해서는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참다 참다 나도 한 소리 했잖니. 시어머님이 있었던 일을 말해줬는데요. 며칠 전 안사돈 어르신에게 전화가 걸려왔다네요. 사부인,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사돈 어르신이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따져 묻는 모습에 시어머님도 인사 없이 바로 대답을 했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부인도 알다시피 지금 사는 집이 좁다 보니까 우리 딸이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손자를 둘씩이나 낳아줬는데 손자들을 위해서 이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렇잖아도 그 문제 때문에 아들 며느리랑 이야기를 해봤지만 아시다시피 큰 집으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저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서 이사를 좀 하시던지요. 저도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라고 했는데 우리 딸이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거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사돈 어르신이 이혼이라는 말까지 언급하며 시어머님을 압박했던 모양이었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도 이성을 잃고 따져 물었답니다. 임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그런 건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부터 모든 걸 우리 집에서 다 시켜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다 성은이가 우리 딸을 임신시켜서 사달이 난 건데 도를 넘다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 모든 계획은 며느리가 세웠다고 하던데 왜 우리 아들만 잘못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집이 좁아서 정 안타까우시면 사부인이 데리고 가서 함께 사시던지요. 제가 들어보니 사부인 댁이 우리 집보다 훨씬 크다면서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제가 어떻게 데리고 있겠습니까? 한번 말 꺼내본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안사돈 어르신이 급히 전화를 끊었답니다.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님이 짜증스레 제게 말했어요.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후다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니까. 그러면서 뭔 집을 옮겨라 마라 그러는 건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잖니. 그러게요. 그건 도를 넘은 게 확실하네요. 그렇지. 어찌나 열불이 나고 못 참겠던지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요? 그럼 그럴까? 라며 시어머님이 반색했는데요. 그동안 쌍둥이 조카들을 돌보느라 시어머님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이 집에 돌아가시고 난 뒤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우리가 뭘 도와드려? 동서가 집이 좁다고 맨날 짜증내고 그러나 보더라고. 그거야 자업자득인 거지. 짜증을 내긴 왜 짜증을 내?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어머님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어머님께 돈을 좀 빌려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좀 심란하네. 돈을 빌려드리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쌍둥이들까지 키우는데 집이 많이 좁긴 하잖아.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좀 빌려드리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렇지. 지금도 매달 50만 원씩 엄마한테 드리고 있는 것도 몽땅 조카들 육아용품 사는데 쓴다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내 생각도 그렇긴 한데 어머님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니까 그냥 드리자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 빌려드리자는 말이야. 통장에 여윳돈도 있고 우리는 그닥 쓸 데도 없잖아. 라며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홀 시어머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것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근데 비록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동서와 서방님이 모시고 있는 건 맞다고 생각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아마도 친정에 도움을 받은 게 많았기에 미안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을 설득했고 시어머님에게 돈을 드리면서 조금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시라고 했습니다. 뭐? 이사를 가라고? 네,
쌍둥이들까지 키우기에는 집이 많이 좁긴 한 것 같아서요. 그래도 미안해서 이 돈을 어떻게 받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큰 집으로 이사부터 가세요. 그럼 차용증 그런 거 쓰자꾸나.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을 써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동거래를 하면 무조건 차용증을 써야 나중에 뒤탈이 없는 법인 거야. 라며 시어머님이 억지로 차용증을 쓰라고 했고 저도 얼떨결에 차용증을 썼습니다. 그 뒤 시댁 가족들은 30평대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한 뒤로는 동서도 기분이 나아진 것인지 더 이상 크게 다투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동서를 못마땅해 했는데 제게 미안했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또한 돈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기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큰돈은 우리가 전부 부담을 하곤 했습니다. 가령 시어머님이 건강검진을 가실 때도 우리가 전부 부담을 했고 쌍둥이 돌잔치 때도 꽤 큰 금액을 동서에게 건네기도 했는데요. 제가 건넨 돈을 넙죽 받던 동서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꽤 많이 나왔네요. 저 독하니까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서. 하긴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더 많이 챙기는 게 맞긴 한 거죠. 라며 동서가 봉투를 급히 챙기는 모습에 시어머님이 한 소리를 했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건 니들인데 그게 네 형님한테 할 소리냐?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형님이 돌잔치에 보태라고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말본새가 그게 뭐니? 고맙다고 했잖아요. 네가 언제 고맙다고 했어? 조금 전에 꽤 많이 넣었네요 라고 했잖아요. 그게 고맙다는 말인 거죠. 넌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 안 한 거니? 그게 어떻게 고맙다는 말이야? 라며 시어머님이 동서를 노려보는 모습에 제가 시어머님을 말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니까 그만하세요. 적어도 양심은 있어야 하는 거지. 네 형님은 돈이 어디서 막 나오는 줄 알아? 그래도 형님은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조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며 동서가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쩜 저리도 못돼 처먹었는지 모르겠다니까. 생각 같아서는 그냥 내보내고 싶은 생각뿐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내가 더 받는구만. 지가 뭔 스트레스를 받아. 라며 시어머님이 잔뜩 짜증을 냈습니다. 아마도 제게 미안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 뒤 조카들 돌잔치를 했는데요. 안 사둔 어르신의 행동을 보며 시어머님이 왜 그리도 못마땅해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돌잔치 장소에 들어오자마자 안 사둔 어르신이 말을 꺼냈거든요. 이왕이면 호텔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찾기도 힘든 이런 곳에서 돌잔치를 내서 마음이 안 좋네요. 라는 말을 꺼냈거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어머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시어머님이 한마디 하려고 하던 찰나에 제가 조용히 말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돌잔치인데 시끄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어머님이 그냥 참으세요. 암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니까. 봤지? 저런지 내가 열불이 터지겠니 안 터지겠니? 그러게요. 말을 좀 심하게 하시긴 하네요. 아니 저기 사돈 양반들 아니니? 번거롭게 돌잔치에 뭐하러 불렀어? 라며 시어머님이 제게 묻는 모습에 돌아봤더니 친정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었기에 가서 반갑게 맞이했는데요. 시어머님이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바쁘실 텐데 돌잔치까지 참석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우선 축하드립니다. 엄마가 시어머님에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잠시 후 따로 불러서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돌잔치 끝난 다음에 사부인 드리렴. 뭘 이런 걸 준비했어. 그래도 돌잔치인데 어떻게 그냥 오겠어. 좋은 자리인데 축하해줘야지. 라며 엄마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게 돌잔치가 끝났고 잠시 후 제가 시어머님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거 부모님이 주고 가셨어요.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이런 걸 주셨다니 그래.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봉투만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언제 왔던 것인지 동서가 후다닥 다가오더니 시어머님이 들고 있던 봉투를 낚아채며 말했어요. 그걸 네가 왜 가져가? 이거 우리 쌍둥이들한테 들어온 거니까 내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기도 내 돈으로 다 빌렸는데 넌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난 살다 살다 너같이 양심 없는 인간은 처음 본다. 다른 것도 아니고 돌잔치라 들어온 건데 엄마인 제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라며 동서가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의 눈이 싸늘하게 변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시어머님 신경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날따라 표정이 더욱 일그러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결국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님 생신으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요. 쌍둥이들도 함께였기에 시어머님과 저는 쌍둥이를 챙기느라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한 채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와 서방님은 마치 며칠 굶은 사람들 마냥 쌍둥이는 신경도 쓰지 않고 폭풍 흡입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거든요. 그런데 밥을 다 먹은 동서가 물티슈로 손을 닦으며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모인 김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우리한테 생활비 정도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라며 시어머님이 무서울 정도로 동서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동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다른 집들 보면 장남이 시어머님을 모시는 게 대부분인데 두 분이 모시기 싫어서 우리가 모시는 거잖아요? 그럼 매달 생활비를 보태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죠. 두 분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하셔야 맞는 거잖아요? 뭐? 니들이 나를 모시고 살아? 니들이 언제 나를 모시고 살았어? 내가 니들을 모시고 살고 있지. 내가 요즘 쌍둥이들 보느라 삭신이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구만.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시어머님이 동서에게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기에 남편과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그곳을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시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예, 저기 부산에 펜션 하나만 알아봐다오. 펜션이요? 여행 가시게요? 그럼 호텔로 알아봐 드릴게요. 호텔은 절대 안 되고 10만 원 안쪽으로 알아봐주면 된다. 절대로 비싼 걸로 알아보면 안 된다. 알겠지? 그리고 다음 달 첫 번째 금요일부터 2박 3일로 예약 좀 해다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다른 건 아니고 둘째 내가 육아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여행이나 보내줄까 해서 그렇지. 그럼 제가 괜찮은 곳으로 알아볼게요. 글쎄 절대로 10만 원 넘기면 안 된다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어찌나 강조를 하시던지 알았다고 대답을 한 후에 시어머님이 말한 날짜로 펜션을 알아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뒤 저는 그 일을 잊은 채 지냈는데요. 어느 날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하다니, 뭐가 너무해? 형님도 다 알고 있었죠? 내가 뭘 알고 있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동서의 말에 제가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물었는데요. 동서가 울면서 박박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이 집 뺀 거 형님도 알고 계셨죠? 뭐? 집을 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집 빼고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지금 형님 집에 계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사라지시다니 알아듣게 말을 해. 라는 제 말에 동서가 기가 막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말에 의하면 어느 날 시어머님이 동서와 서방님에게 말을 했다네요. 그동안 쌍둥이들 보느라 고생했는데 둘이 여행 좀 다녀와. 우리 둘이요? 그래. 내가 알아봤더니 부산에 괜찮은 펜션이 있다고 해서 예약해놨으니까 둘이 가서 푹 쉬다가 와. 정말요? 그럼 어머님이 쌍둥이들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잖니. 내가 잘 봐줄 테니까 오랜만에 푹 쉬다 오렴. 시어머님의 말에 동서와 서방님이 신나서 부산으로 내려갔다네요. 동서의 말에 제가 대꾸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는 건데 그 펜션 내가 예약했거든.
근데 형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예약만 해달라고 하시길래 예약해드린 것뿐이야.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제 물음에 동서가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시어머님이 금요일날 동서와 서방님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놓고는 토요일 아침 쌍둥이를 데리고 동선의 친정으로 가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오전에 잠깐만 봐달라고 했다네요. 그리고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는 동서와 서방님 짐을 용달에 실어서 동선의 친정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용달이 도착한 걸 보고 너무나 놀란 나머지 사돈 어르신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네요. 결국 동서와 서방님이 급하게 부산에서 올라왔고 사돈 어르신 두 분과 함께 부랴부랴 시댁으로 가서 배를 눌렀다는데요.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는 새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네요. 동서의 말을 듣다가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뭐? 어머님께서 이사를 가셨단 말이야? 어디로 가셨는데? 그걸 알면 제가 형님한테 전화했겠어요? 어머님 거기 계신데 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거기로 갈게요. 동서와 서방님, 그리고 사돈어르신까지 집에 찾아왔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더니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넋이 나가고 말았어요.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역시나 휴대폰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 뒤 동서와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들어갔고 며칠 뒤 제가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용달 기사한테 전달해달라고 편지까지 보냈다는데 신고를 하긴 무슨 신고를 해. 그 편지에 찾지 말라고 써 있었다고 하잖아. 내가 볼 때는 성훈이랑 재수씨 때문에 학을 띠고 도망가신 거야. 그 정도면 많이 참으신 거지 뭐. 조금 있으면 우리한테 연락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그리고 이건 우리 집 우편함에 있더라고. 라며 남편이 편지 한 장을 건네줬는데요. 거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갚겠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절대 찾지 말라는 당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몇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예, 나다. 어머님? 어머님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난 지금 내 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 내 친구도 몇 년 전에 남편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거든. 거기서 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한테는 말씀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넌 거짓말을 못해서 절대 안 돼. 근데 이 번호는 뭐예요? 어디서 전화하시는 거예요? 여기 공중전화야. 혹시나 추적당할까봐 공중전화 사용하고 있어. 네? 추적이요? 영화에서 보면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막 그러잖니. 둘째 그것들이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 왔다는 소리도 절대 하면 안 된다. 니들이 빌려준 돈은 시간 봐서 보낼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어. 어머님 사라지셔서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그 인간들은 친정으로 들어간 거니? 한동안 친정에서 살다가 사돈 어르신들도 같이 못 살겠다고 해서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나와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이 그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를 했던 모양인데 그이가 어머님 찾아내라고 발칵 뒤집어 놔서 더 이상 연락은 없어요. 아주 잘했구나. 그 인간들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종종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 어디 계신지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글쎄 지금은 안 된다니까. 한 1년 지나면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연락하마.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고 그 뒤에도 몇 달에 한 번씩 전화가 걸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역시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시어머님이 계신 위치를 말씀해 주셔서 남편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내려가서 시어머님을 만났는데 다행히 얼굴도 더 좋아지셨고 생활에 만족하고 계셨어요. 요즘도 시어머님을 뵈러 내려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 동서가 전화를 걸어와서 시어머님을 찾았냐고 묻는 모습에 약간은 괘씸한 마음이 들어 지나간 일들이 떠올라 글 남겨봅니다. 두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길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과연 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